시장 붕괴.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내 자산 가치가 갑자기 사라진다니 2008년 금융위기나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대공황 같은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네, 그 공포는 아주 현실적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요. 근데 이런 큰 붕괴들이 정말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신호? 뭐랄까, 반복되는 패턴 같은 게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희는 한 분석 영상을 좀 깊게 들여다볼 건데요. 유튜브 채널 핀텍의 This is what always happens before a market crash 라는 영상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과거의 큰 시장 붕괴를 전에 좀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패턴, 4가지 주요 패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겠네요. 거의 시간 여행처럼 1600년대 네덜란드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쭉 훑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이 패턴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을지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번 풀어가 보죠.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만연한 투기와 투자자의 과신. 이걸 보기 위해 1634년 네덜란드의 황금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네덜란드가 스페인에서 독립하고 동인도 회사 세우고 막 부가 넘쳐나던 그런 시기였죠. 네, 맞아요. 그때 이제 튤립이 부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정말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냥 예쁜 꽃이 아니라 희귀한 튤립 한 뿌리 가격이 당시 노동자 월급이랑 맞먹었다고 해요. 월급이요? 꽃 한 송이에? 와, 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몇백만 원을 꽃 한 송이에 쓴 셈이죠. 그러니까 튤립 들고 초상화 그리고 그렸던 거예요. 요즘 인스타그램에 명품 시계 자랑 하듯이요. 그랬군요. 근데 이게 그냥 비싼 꽃을 사고 파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선물 시장이라는 게 등장했다고요? 네, 그게 투기를 더 부추겼죠. 미래에 받을 튤립을 미리 계약하는 건데 튤립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실제 튤립은 보지도 않고 그 계약서, 그냥 종이 자체를 사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튤립 없이 계약서만요? 네, 투기가 된 거죠. 심지어 어떤 튤립은 당시 평균 연봉의 5배까지 가격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2억 원, 그 이상 되는 돈을 꽃 한 뿌리에 쓴 거예요. 이야, 2억 원이요? 아니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가격이 영원히 오를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바로 그거죠. 비이성적 과열, 딱 그 상태였습니다. 설령 가격이 좀 떨어져도 이건 희귀한 튤립이니까 괜찮아. 나중에 다시 붐 오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거죠. 그 자산의 진짜 가치나 위험성 같은 건 아예 무시하고요. 그냥 오를 거라는 믿음 하나로? 네. 당시 풍자 만화를 보면 아니 이 사업은 너무 확실해서 망할 리 없어. 자, 술이나 한잔 해. 이런 식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튤립 투자자 모습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위험을 무시하고 그냥 희망에 취해 있었던 거죠. 결국 그 거품은 터졌고 튤립 가격은 물론이고 선물 계약, 심지어 튤립 심던 땅값까지 다 폭락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이게 400년 전 이야기지만 가격은 계속 오를 거야 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번에 뭔가 달라 하는 그런 과신이 투기랑 만나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산의 형태만 튤립에서 다른 걸로 바뀔 뿐이지 이런 인간 심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신과 탐욕이 만약 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패턴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규제 시스템의 허점. 이제 시계를 좀 앞으로 돌려서 20세기 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스콧 네이션스라는 분의 책 5번의 붕괴로 본 미국 역사. 이걸 좀 참고해 볼 텐데요. 규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나요? 이게 좀 양면적인데요. 규제 당국이 너무 늦게 그리고 약하게 개입해서 위험이 막 커지도록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고요. 1929년 대공황 직전이 그랬죠. 반대로 너무 늦게, 너무 강하게 개입해서 오히려 그게 충격을 주는 1907년 공황 때처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은 그럼 방치에 가까웠군요. 그때가 그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잖아요. 산업혁명 덕에 돈은 넘쳐나고 정부는 자유방임주의, 레세페르였죠. 네, 당시 대통령이 미국민의 주요 사업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규제는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 투자 신탁이라는 새로운 금융회사가 등장합니다.
레버리지 투자 신탁이요? 네, 투자자들 돈에다가 빚,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훨씬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잘 되면 수익도 크지만 반대로 잘못되면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구조죠. 위험했네요. 그렇죠. 근데 일반 투자자들도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시장은 항상 오른다는 믿음이 팽배했으니까요. 아, 또 그 믿음이군요. 네. 뭐 구두 닦기 소년까지 주식 정보를 얘기했다더라.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 이제 불황은 없다. 끝없는 상승만 있을 뿐이다. 이런 선언까지 나왔어요. 와, 정말 과열됐었네요. 심지어 어떤 투자 신탁은 실제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의 2배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대체? 그 펀드 자체가 가진 자산 가치보다도 그냥 새로운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모아서 덩치를 키우는데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던 거죠. 하지만 그 기반은 사실 굉장히 불안정했던 겁니다. 결국 1929년에 시장은 89%나 폭락했고 그 끔찍한 대공황이 시작됐죠. 미국인 4명 중 1명이 실직하고 수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네. 그리고 나서야 부랴부랴 이제 상업은행이랑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글법 같은 규제가 만들어졌고요. 예금자 보호제도 FDIC도 그때 도입됐죠. 여기서 얻을 교훈은 뭘까요? 규제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그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혁신이나 성장을 막을 정도로 너무 과한 규제도 문제지만 1600년대 네덜란드나 1920년대 미국처럼 위험이 그냥 통제 불가능하게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건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새로운 산업이나 금융기법이 등장할 때 이 규제의 균형점을 잘 찾는 게 지금도 여전히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규제의 타이밍과 강도, 이게 정말 결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네. 과신, 규제 허점. 이어서 세 번째 패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새롭지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혁신입니다. 이번엔 1980년대 월스트리트로 가볼까요? 컴퓨터가 금융시장을 바꾸기 시작하던 때죠. 네, 맞아요. 탐욕의 황금기라고도 불렸죠. 이때 등장한 아주 혁신적인 상품이 바로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론인 블랙숄즈 모형에 기반한 아이디어였는데요. 포트폴리오 보험이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시장이 하락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손실을 제한해준다는 개념이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자동차 에어백이나 안전벨트처럼 느껴졌죠. 와, 컴퓨터가 내 돈을 지켜주네? 이렇게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된 거죠? 듣기에는 정말 완벽한 시스템 같은데요? 문제는 첫째,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걸 만들어서 파는 금융기관조차 그 잠재적인 위험이나 파급 효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둘째는 더 치명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쓰는 모든 컴퓨터가 동시에 매도 주문을 내면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걸 아무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다 같이 팔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그렇죠. 그 매도 압력 자체가 시장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1987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이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시기가 또 차익 매수 LBO, 그러니까 빚내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 엄청 유행하던 때랑 겹치지 않습니까? 뭐 칼 아이칸 같은 사람들이 막 이름 날리고요. 맞아요. LBO 열풍 때문에 시장에는 이미 투기적인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거액의 인수합병을 발표했다는 그냥 루머 하나만으로 어떤 주식 주가가 7배나 폭등했다가 나중에 그게 가짜 루머로 밝혀지니까 다시 폭락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어요. 시장이 얼마나 비이성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1987년 8월부터 시장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하자 드디어 그 포트폴리오 보험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기 시작했군요. 네. 정확히 설계된 대로 컴퓨터들이 일제히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도 나도 다 팔기 시작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자체가 시장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엄청난 힘으로 작용한 겁니다. 수학적인 모델이 인간의 공포나 집단적인 패닉 같은 비합리적인 행동은 전혀 계산에 넣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블랙 먼데이, 1987년 10월 19일 역사상 하루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그날이었군요. 와,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 전문가 증언을 보면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50만 주 매도 주문이 쏟아지는데 매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니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결국 이것도 보면 앞서 말한 투자자 과신 그리고 규제의 허점이라는 패턴 위에 새롭지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혁신이라는 요소가 딱 얹어지면서 재앙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혁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전체의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 이걸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이걸 간과했을 때 비극이 시작된다는 점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패턴입니다. 이건 부채의 축적인데요. 우리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서 많은 투자자들이 변동성 큰 기술주 대신에 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렸죠. 네, 그때 은행들이 또 새로운 금융혁신 상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앞서 말한 세 번째 패턴, 이해 부족 혁신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MBS, 즉 주택저당증권과 CDO, 부채담보부 증권 같은 아주 복잡한 파생 상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 그 복잡한 상품들, 영화 빅쇼트에서도 나왔었죠. 수많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들을 잘게 쪼개고 묶어서 증권 형태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이걸 발행하는 은행조차도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상 그런 의지도 별로 없었고요. 의지가 없었다고요? 네, 은행들은 그냥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즉 서브프라임 등급에게도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주고 묻지마 대출이었죠. 그걸 최대한 빨리 MBS나 CDO 같은 상품으로 묶어서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 대출들이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한 위험 고지는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은행의 진짜 고객은 집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위험한 증권을 사주는 다른 투자자들이었던 셈입니다. 와, 그럼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는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당시 정부 정책, 예를 들어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정책이 있었고 또 부시 행정부 하에서는 연준이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더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심지어 대출받는 사람들도 다 같이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주택 가격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이런 믿음 속에 있었던 거군요. 네, 그 믿음 아래서 부채는 계속 쌓여만 갔고 시스템 전체가 사실상 빚더미 위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패턴, 과도한 부채의 축적입니다. 결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연쇄 반응으로 2008년 9월 15일 150년 역사의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로 이어진 거죠. 네, 실업률은 6% 이상으로 치솟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자리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을 정도니까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이 과도한 부채가 앞서 이야기한 다른 세 가지 패턴, 그러니까 과신, 규제 실패, 이해 부족, 혁신과 결합될 때 그 파괴력이 얼마나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스템 전체가 빌린 돈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가르쳐준 사건이죠. 자,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네 가지 패턴, 투자자 과신, 규제 시스템의 허점,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혁신, 그리고 과도한 부채 축적을 쭉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종종 비슷한 운율을 갖는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패턴들을 거울 삼아서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우선 과신의 측면에서는 혹시 사람들이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그냥 나중에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주변에서 이번엔 달라 이런 말들이 너무 자주 들리지는 않나 하는 질문이고요. 생각해 볼 만하네요. 다음은요? 다음은 규제입니다. 혹시 규제가 거의 없는 아주 새로운 시장이 너무 갑작스럽게 커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반대로 기존 시장에 너무 갑작스럽거나 강력한 규제가 예고 없이 도입될 가능성은 없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하고요. 네, 규제의 균형, 중요하죠. 그리고 혁신과 말령에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자산에 돈이 과도하게 몰리고 있진 않은가? 그 복잡함 뒤에 숨겨진 위험은 없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채는요? 부채는 너무 많은 투자가 자기 돈이 아닌 빌린 돈, 즉 레버리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부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어떤 위험 신호들을 감지해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로 하락장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분석 영상에서는 특히 피해야 할 행동과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하고 있던데요. 우선 피해야 할 것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는 공포에 질려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붕괴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현금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 무조건 현금이 안전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금이나 다른 특정 대체 자산에 몰빵하는 겁니다. 물론 금이 위기 시에 안전자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당금까지 포함했을 때 주식 투자의 성과가 더 좋았던 경우가 역사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있나요? 세 번째는 시장의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언제가 최저점일까? 이걸 맞추려는 시도인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피해야 할 행동 세 가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락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뭔가요? 의외로 간단하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하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한다? 네, 시장 붕괴나 하락장은 어떻게 보면 좋은 우량 자산을 평소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지출을 좀 줄이거나 여유 자금을 더 마련해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간다면 그게 미래에는 정말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시장 붕괴는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과거의 패턴들을 잘 기억하고 또 미리 자신만의 대응 계획을 세워둔다면 다음에 혹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덜 흔들리고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역사 속 주요 시장 붕괴들 이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네 가지 핵심 패턴, 만연한 투기와 과신, 규제 시스템의 허점,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새로운 혁신, 그리고 과도한 부채 축적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이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아는 것을 넘어서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AI, 암호화폐 같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기술 변화와 새로운 금융 환경의 진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역사적인 패턴들 중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큰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이 네 가지 패턴 외에 우리가 지금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대만의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 촉매제는 없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계속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